2002년 8월 17일 대만 타이베이 경찰서로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샤오바이라는 남성.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죽였다고. 시신 유기를 도우라는 위협, 협박도 받았다. 근처 산에 시신을 버렸다. 그리고 방심의 기회를 타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제가 시신 유기 장소를 한 장의 지도로 그려놨어요. 몰래 그려서 경찰서 근처 공원 공중 화장실에 숨겨놨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경찰 입장에서 우리가 경찰 일하면 갑자기 전화와서 사람 죽였고 그 유기 장소를 지도로 그려 공중 화장실에 숨겨놨다 찾아봐라 라는 이 말 섣불리 믿어지겠습니까? 철없는 중딩 초딩의 장난 전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경찰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지금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데 이건 믿자야 본전이다. 화장실에 유기 지도가 없더라도 이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맞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루저우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 전화 속의 남자 말대로 한 남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남자 화장실 마지막 칸 쓰레기통 위에 A4 용지 종이 한 장이 정말 무언가 그려진 지도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 그린 게 손으로 직접 그렸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진짜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대충 쓱쓱 그려놓은 듯한? 경찰은요, 이걸로 어떻게 찾아? 손으로 그린 정말 이 허접한 지도 하나로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경찰은 문제의 산을 총 인력을 동원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 그런데 광활한 산에서 시신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바늘찾기 하고 있는데 이때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날아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흔히 시신 썩는 냄새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 넓은 숲속에서도 이 특유의 시신 부패 냄새가 인상을 팍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그 냄새에 따라가다 보니 인적이 드문 산업도로 옆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서 고개를 휙 몇 번 돌려 주위를 확인해 보니 빨간 가방 하나가 눈에 띄네. 그 가방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냄새가 더 심해져. 이 가방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즉, 이 가방 안에 죽은 사람 시신이 있구나.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엔 등 뒤로 손이 묶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당시 가방 안에 시신과 함께 다른 옷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시신을 덮고 있었어요. 검시관은요, 중요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만 봐도 이 시신 버려진 지 최소 일주일은 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은 머리가 긴 생머리에 키는 한 153 정도? 검정색 속옷에 흰색 티셔츠,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위를 이제 다른 옷들이 다 덮고 있었던 상태. 허리가 26이었대요. 허리가 26이면 S 사이즈거든요. 몸매도 날씬한. 나이는 30살 이하로 젊어 보였습니다. 이 외에 그녀의 신분을 알만한 신분증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부패가 심해 지문조차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망한 여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근처 실종 신고가 들어간 가족들한테 자신들의 가족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가족은 없는지도 함께 진행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신과 여러 벌의 옷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모두 이 여성의 옷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꺼내 확인해보게 되는데 아니 이 많은 옷들 중에 몇 개가 약간 남자 옷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 여자가 입었던 옷인가?
여자가 입기에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범인 거 아니야? 거기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여성이 입고 있었던 옷이 흰색 티셔츠에 짧은 검정 미니 스커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여자 술집 여자인가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검정 스커트에 흰색 티셔츠 뭐 특별할 건 없는 옷인데 당시 경찰들은 그랬대요. 이에 경찰은 술집 아가씨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죠. 경찰에 신고된 의문의 전화. 이 전화한 자신을 샤오바이라고 말했던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우선 경찰은 신고 전화한 샤오바이, 이 남자는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한 명 이상일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가장 걱정한 건 이 여성이 발견된 후에 여러 언론에서 기사를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고 경찰이 공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진짜 지도 있었고 시신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이 살인마가 안 받겠냐는 거예요. 살인마가 이걸 봤다면 유기 같이 한 새끼 네가 꼬질렀냐? 이렇게 되면서 이 신고자 이미 범인들에게 입막음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시신이 버려진 곳은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범인은 이 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검찰은 부검을 실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외상도 딱히 없고 이때가 여름이었다 보니 부패가 너무 심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 전화, 이 전화의 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은요, 펑원메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전화번호로 남자가 경찰서로 전화한 거거든요. 이 펑원메이라는 여자는요, 실종 신고가 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자의 번호로 이 남자가 전화했을까? 이상하죠. 바로 경찰은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 시신 확인을 요청. 펑원메이가 맞네. 사망자 펑원메이. 그녀는 32살로 실제 술집 아가씨로 일하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펑원메이의 집이요, 실제 시신이 발견된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들 중에 바지 하나가 이 펑원메이의 여동생이 언니한테 선물해준 바지였대요. 고인이 특수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얽혀있는 사람도 많았고 하루에 만난 거쳐간 남자도 많았고 이에 용의자를 딱 특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어라, 이 사망한 펑원메이 남편이 있었네. 이 남편 좀 조사해 보려고 하니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안 보여. 더러운 느낌이 싹 들죠. 경찰은요, 솔직히 조사를 막 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펑원메이 사망한 지 일주일하고도 더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자기 언니가 갑자기 증발하듯 일주일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 여동생과 남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언니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좀 멀리 여행 갔다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통신이 잘 안 터져서 전화도 잘 안 되니까 전화하고 하지 말라고, 내가 틈나는 대로 연락 먼저 하겠다고. 경찰이 보니까 진짜 펑원메이 번호로 문자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진짜 여행 간 줄 알고 실종 신고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경찰은 여기서 강력한 용의자를 추립니다.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펑원메이의 남편 서민천. 확인 결과 서민천과 펑원메이 두 사람은요 1989년 타이베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둘은요 그야말로 뜨거웠어요. 아래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역시도 만난 지 그 초기 때래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 후 사건 발생 2년 전 2000년도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하지만 이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가정을 이루며 살던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뜬금없이 나 여행 간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연락이 딱 끊겨버리니까 가족들이 걱정돼서 이 두 사람이 살던 집까지 갔었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남편도 아이도 증발하듯 사라졌네. 그러다 며칠 뒤 우리 누나만 죽은 채 발견됐네.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이 살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 안에서 잘린 충전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 충전기가 길었는데 반이 똑 잘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 선 낫이 익은데?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신 상태,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고. 그 손을 묶은 선, 그 선인 거예요. 확인 결과 동일 선이었습니다. 시신을 묶은 선의 나머지 부분이 왜 둘이 같이 살던 집 안에서 나왔을까? 집에서 시신을 묶었으니까. 고로 집에서 죽였으니까. 경찰은 남편 서민천을 강력 용의자로 보고 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6일 정도 지났을 때 빨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32살 남편 서민천 발견.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요. 그리고 9일간의 조사 끝에 남편은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합니다. 실제 이 남편이 숨어 있었던 방에서 연탄과 밧줄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아내인 펑원메이 죽이고 괴로워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악마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자, 여기서부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악마 새끼인 살인마 서민천의 말과 최종적인 경찰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자기 말에 따르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가 계속 술집 다니고 하는데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해산물 식당을 연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가게 접게 되고요. 일은 해야 되니까 이 펑원메이가 다시 술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펑원메이가 일을 하다 보니 집에 아이가 있는데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해요. 원래 둘이 같이 식당 했지만 실패했고 펑원메이 술집이긴 하지만 일을 시작했죠. 반대로 이 서민천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모두 펑원메이가 짊어지게 되면서 약간 자격지심?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뭔가 자기가 느낄 때는 와이프인 펑원메이가 점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남자들 비유 맞추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은 나가서 일할 생각이 없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언제까지 나한테 빌붙어 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그러다가 8월 7일 터진 거예요. 또 돈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펑원메이가 우리 그냥 헤어져. 나 딴 남자 생겼어. 당신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자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 지켜주고 싶대.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 말에 꼭지가 팍 돌았다는 거예요.
둘은 말로 다투다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끝까지 난 서민천이 힘으로 전화선을 이용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한 서민천은 펑언메이의 손을 뒤로 묶은 뒤에 빨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방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막 쑤셔는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방 겉에가 울퉁불퉁하니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혼자 좀 찔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가방 보고 저 가방 좀 이상하다. 저기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단박에 의심할까봐. 그래서 자기 딴에 가방 모양을 변형시키려고 가방 안에 펑언메이의 옷가지를 무작위로 집어넣어놨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민천 본인이었습니다. 실제 화장실에서 발견된 종이에서 서민천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나왔어요. 나름 양심에 찔려 괴로웠다는 거예요. 경찰에 얘기하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둘 사이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면서. 그 아들은 살인이 일어나던 당시 어디에 있었으며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 베이비시터가 평소처럼 출근해서 애 다 보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엄마 아빠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와. 이 시터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 아이의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가 다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의 할머니가 데리고 간 겁니다. 사건 10일 전에. 바로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서민천, 중국이었다면 이거 바로 사형 아닌가 싶은데 오늘 사건은 대만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서민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느 정도 분노를 올라오게 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바람피고 돈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좀 했다. 살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죽은 여자의 행실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민천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2003년 12월 11일 대법원 항소 기각시켜요. 아내가 욕 먹을 짓을 한 건 맞아요. 분노할 만한 짓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자기 말로는 따라 죽으려고 했다. 경찰한테 일부러 자기도 죽을 생각으로 자백 겸 전화한 거였다고? 저는 이것도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자백을 할 거면 그냥 전화로 내가 죽였다고 하면 되지. 거기다 이놈은 맨 처음에 경찰에 전화했을 때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도 죽을 거였다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빨간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중국 길림성의 한 아파트의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아니, 여기 하수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막혀 있어요. 물을 아무리 내려도 내려가긴커녕 뭐 이상한 돼지고기 같은 게 역류해서 막 올라와. 미치겠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시 주민이 경찰에 이런 전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다 무시해. 아유, 냅둬요. 냅두면 나아지겠죠.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고깃덩어리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뭔가 다진 고기 같기도 하고 삶은 고기 같은 게
막 올라와. 그런데 그 중간중간 털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경찰 눈에는 이 고기들 일반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털 되게 이상했어요. 이거 사람 고기 아니야? 그런데 이 고기 덩어리 같은 게 엄청 많아. 경찰 바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맨 처음 이 하수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1층부터 쭉 탐문 수사를 하는데 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맨 꼭대기 3층 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뭔가 이상한 냄새 같은 것도 막 나는 것 같고. 확인 결과 그 해당 집은 임대주택. 경찰은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사 협조를 요청,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역시나 집 상태가요. 누가 봐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듯한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온 집안의 핏자국이 거기다 부엌에는 토막난 채 방치되어 있는 여성 시신 2구도 있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기서 사는 세입자 누구냐?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집에 총 4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3남자와 1 여자. 그런데 집주인은 자신과 임대 계약을 맺은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자는 우홍예라는 남자. 그 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경찰은 아쉬운 대로 집 계약할 때 우홍예가 썼던 정보를 토대로 그가 일했었던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동료들 말에 따르면 우홍예와 굉장히 친하게 지낸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양수빈. 여기서 이 양수빈과 또 다른 친한 초등학교 동창 장씨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셋이 엄청 친했다는 거예요. 늘 같이 다녔다고. 이것들이 저지른 짓이네. 경찰은 바로 셋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들 집에서 2명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요? 확인 결과 이 2명은 술집 아가씨였습니다. 실제 이 아가씨들이 일했던 술집을 찾아갔더니 이 술집 사장이 이들을 실종 신고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라진 여자는 이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홍재라는 여자. 약간 이 술집 마담 같은? 이 여자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 술집 사장 말에 의하면 이 안홍재가 돈 많은 남자와 자주 어울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좀 이상한 질문들도 되게 많이 했었다고. 예를 들면 오빠 여기 에이스 정연이 있잖아. 걔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 돼? 걔 돈 많아? 돈은 잘 모으고 있나 몰라? 모은 돈이 많나? 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알아? 지극히 아가씨들의 이 개인적인 수입, 집안이 잘 사는지 이런 배경들까지 되게 물어봤었다는 거예요. 안홍재가 돈 많은 남자들과 많이 어울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양수빈이었습니다. 경찰은요, 아무래도 이 안홍재 피해자는 아닌 것 같고 이 집주인이 문제의 집에 4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4명의 용의자 중에 1명이 이 안홍재로 보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경찰은 이 4명 수배 때렸고요. 여러 차례 전담반도 꾸려졌습니다. 투입된 경찰만 수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늘로 증발한 건지 뭔지 깜깜무소식. 그러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갈 때쯤 10년이 지난 2012년 8월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됩니다. 10년 만에 11월 3일 이 4명이 모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는데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4명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무려 술집 여자 10명을 연쇄살인한 게 드러난 겁니다. 거기다 이 여성들에게 약 200여만 위안의 돈을 가로챈 것까지 드러나요.
여기서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이상입니다. 와, 이 사건의 내막이요 기가 막힙니다. 우선 이 사건의 주범은 양수빈. 그는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어요. 뭐로? 양아치로. 도둑질부터 안 좋은 짓은 다 한 놈이었습니다. 강도짓을 처음 했을 때 쎄빠지게 일해봤자 돈도 얼마 안 되고 힘들기만 하지. 크게 고생 안 해도 큰 돈이 쑥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하게 됐고, 결국은 돈을 위해 살인, 강도, 온갖 짓을 다 하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1993년 1월 7일 양수빈과 그의 두 형제는 하얼빈의 한 당구장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씨, 이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래서 이 세 형제가 칼을 들고 상대편을 찔러버린 거예요. 2명 중상, 1명 사망했습니다. 이때 두 형제 잡힙니다. 딱 양수빈만 도망친 거예요. 이게 끝이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막내 동생과 샤바샤바 해서 여자 성폭행합니다. 그리곤 자기 집으로 끌고 와 돈을 뜯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때 이 피해 여성이 도망을 친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 이때 막내 동생만 잡힙니다. 지금 자기 동생들 다 잡혔어요. 혼자 하긴 좀 위험한데 공범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오른팔 장씨. 이때 둘로도 좀 위태위태하니까 한 명을 더 끌어들여서 셋이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때 딱 마지막에 합류한 한 명이 또 경찰에 잡힌 거예요. 웃긴 게요, 이때 이 공범이 지들끼리의 그 먹같은 의리, 이 한 명이 양수빈과 장씨를 안 봅니다. 딱 보호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씨와 양수빈 또 도망칩니다.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내 동생과 여자 성폭행하고 집에 끌고 왔는데 여자가 도망쳤다고. 그래서 막내 동생 잡혔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양수빈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겠네.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네. 장씨 외에 공범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양수빈은 자신과 친했던 우홍애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술집 마담급이었던 술집 여자 안홍재를 또 끌어들이죠. 이때 양수빈은 범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안홍재한테, 야 안홍재, 니네 가게에 있는 여자들 중에 모은 돈 좀 있는 애들, 하루에 팁 많이 받는 애들, 돈 욕심이 좀 있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접근. 나 부자라고 정보 좀 흘려줘. 그러면 이 안홍재가 아가씨들 싹 불러놓고, 이 룸에 계신 분들 돈 많은 분들이야. 특히 사각턱에 쌍꺼풀진 남자. 그 남자가 대빵이지. 니네가 잘만 하면 팁도 엄청 줄걸?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해. 이런 배경하에 만나게 되면 이 술집 여자들은 양수빈이 부자인 줄 알고 막 알랑방구 끼게 되고, 양수빈도 범행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공범들은 양수빈의 남동생인 척 행세했습니다. 양수빈은요, 진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있는 돈을 아낌없이 써댔습니다. 술하며 여자들 팁을 막 팍팍 줘.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들 더 기분 좋아져가지고 엉덩이 막 흔들어 제끼면서 알랑방구 껴대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공들이지 않아도 이 여자들이 나랑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이때까지 그녀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사전 작업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손쉽게 너 나랑 오늘 우리 집 가서 잘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후에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야, 적금 예금 카드 비밀번호 뭐야? 돈 뺏고 죽이고 토막 내버린 겁니다. 이때 한 명한테 가장 많이 뺏은 돈이 50만 위안이 넘었었대요. 하나로 9천만 원이 넘었다고. 모든 범죄 후에 이들은 토막낸 신체 조직을 하수구나 변기에 버립니다. 그러다가 맨 처음 상황, 하수구가 막혔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하수구 해당 아파트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아지트까지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아니, 좀 의아하죠? 이 4명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무려 10년 동안 수많은 술집 여성들을 돈 뺏고 죽이고 별짓 다 했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이 경찰 못 잡을 수가 있는지. 그게요, 우선 이 양수빈이 항상 시신 처리할 때 그냥 손 잘라서 버리고 이게 아닌 시신을 토막내고 그 시신을 돼지고기 마냥 익힌 다음에 버리거나 잘게 다져가지고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게끔 해서 하수구에 버렸었대요. 그리고 뼈 같은 거 잘 분해 안 되는 거는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강에 던져버렸다고. 그리고 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러 은행 갈 때도 완전 무장. 시간이 흐르면서 양수빈은 느꼈어요. 이대로 계속 범행하다간 언젠간 잡힌다. 이쯤에서 범행 멈추고 도주에 힘을 쓰자. 그래서 이놈이요, 산시성 경찰서 부국장한테 뇌물 주고 도망가기 쉽게끔 만들고 호적을 새로 판 거예요. 가짜 신분. 그렇게 이름과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겁니다. 양수빈은 왕설리로, 안홍재는 마하이엔으로. 웃긴 게 나중에 이 둘이 결혼해요. 그래서 신분 세탁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 거기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조교 가게랑 당구장도 2개나 운영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뺏은 돈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액수가 상당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장 씨는 왕 씨로 이름 변경, 매트리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결혼, 아이까지 낳고 살아요. 우홍에는 이름을 왕화엔으로 변경, 석탄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두 언제 그런 짓을 했냐는 듯 평범한 사람인 척 산 거예요. 이들은요, 신분 위조한 다음에 아지트였던 그곳을 버리듯이 그냥 두고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마침내 경찰은 여러 조사 끝에 이 4명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잡히고 나서 이 3명은요 다 바로 자백했어요. 그런데 딱 1명, 이 양수빈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아, 몰라. 나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결국 깨긴 했죠. 재판부는 우홍해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선고받고 얼마 안 가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대요. 또 한 명인 안홍재 또한 종신형 선고.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2명이 남죠. 양수빈과 장씨, 이 둘은요 사형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자마자 남의 목숨은 가차없이 죽여놓고 지가 죽긴 또 무서워 살려달라면서 항소합니다. 하지만 웃기지마. 왜 반대로 네가 죽으려니까 무섭냐? 사형 확정. 바로 3년 뒤인 2016년 총살형으로 죽었어요.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해 무려 10여 년 동안 술집 여자들을 꼬드겨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 유기까지 한 놈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의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2명의 남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김군, 이군이라고 부를게요. 이 2 학생은 18살 동갑내기 친구로 둘 다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2 친구는 가출을 하고 한 보름쯤 됐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 어떡하지? 돈이 거의 없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되게 이상한 인터넷 쪽지를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쪽지 내용은요. 안녕, 나 박띵띵이라고 해. 반갑다. 나도 18살이야. 동갑 친구지. 나도 가출해 있는 상황인데 만나서 같이 놀래?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니네들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짜로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쪽지가 온 거예요. 와, 이게 웬 떡이냐. 당시에 이 2 남자 학생들이 가출 카페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었고 거기를 통해 이런 쪽지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쪽지를 받은 두 친구는요, 아우 잘됐다, 안 그래도 돈도 다 떨어져서 없는데. 그래서 이 쪽지를 보내온 박군의 집으로 이 두 친구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셋이서 옆에 이 집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같이 살면서 좀 이 박군한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박군이 맨날 저녁에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요. 그리고 일하고 돌아오면 며칠 뒤에 큰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18살이. 미성년자가 저녁에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오는 일. 미성년자가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박군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큰 돈을 벌어오냐? 물어보게 되면서 이 두 친구도 이 박군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지금 다 18살이에요. 먼저 이 두 친구가 이제 김군과 이군이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박군 집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박군 집으로 오겠죠. 그러면 야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그 놀러온 친구한테 술을 막 먹입니다. 계속 먹이다가 너무 취해서 이 놀러온 친구가 골아 떨어지게 되면 미리 이 박군이 준비해놓은 차에 술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그 놀러온 친구만 운전석에 태워요. 그리고 운전대를 취한 상태로 잡게끔 만들고 반강제적으로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럼 차가 출발하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미리 숨어 있었던 이군이나 김군이 차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차에 부딪혀요. 일부러. 그럼 이 박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취해 있었던 이 친구의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누구누구 부모님이시죠? 저는 이 학생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는 형 차키 끌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큰일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시겁하죠. 아직 18살 밖에 안 된 내 아들이 차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서 바로 사건 현장으로 부모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딱 이때부터 이 차에 뛰어들었던 김군이나 이군이 이제 피해자 연기를 부모 앞에서 막 하기 시작해요. 아, 미성년자가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난리를, 내 다리 어쩔 거냐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합의금에 치료비까지 건네주게 됩니다. 이때 이 김군과 이군, 이 두 친구의 주요 역할은요, 자기들의 아는 지인, 친구들을 부르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미끼 역할인 거죠. 피해자를 물색하는. 이런 식으로 이 두 친구의 지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 수십 명의 부모님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주도했던 이 박군이 받은 돈을 다 똑같이 분배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요, 이 18살 동갑인 박군, 그리고 김군, 이군,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박군이 잠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두고 갔네. 박군이 없는 사이에 박군 폰에 문자가 띠링띠링 온 거예요. 그런데 폰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어. 김군과 이군이 소주를 계속 마시는데 박군 폰에 문자가 계속 와. 그러니까 아이씨 뭐야 하고 박군 핸드폰을 딱 보게 되는데 그 문자가 보험회사에서 70만원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뭐? 70만원? 이 김군과 이군은요, 너무 놀래서 이 박군의 문자 내역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박군이 이렇게 사건을 꾸미고 사기 진행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피해자 부모님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작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600에서 700만원 정도의 돈을 사기 칠 때마다 지 혼자 받아 따로 챙겼었네. 그 돈들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무려 1억 원 정도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을 다 합치니까 1억. 와, 18살이. 당시에 이 문자를 보고 이 김군과 이군이 엄청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사기치는 이 짓이 다 끝나고 나면 박군이 김군과 이군한테 준 돈 고작 50만 원이었거든. 그것도 똑같이 분배하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생색내면서 자기가 무슨 되게 양보하는 것 마냥 그렇게 주고 했는데 지는 뒤로 1억을 챙겨? 배신감을 너무 느껴서 이 김군과 이군이 이 주도자인 박군이 자는 사이에 박군의 현금 돈과 그리고 기중품들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면 아깝죠. 박군의 비싼 노트북에 이것저것을 다 훔치려고 가방에 담다가 이 노트북을 또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그 노트북 안에 이 주도자 박군이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찾는다고 우리 집에 오면 다 먹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고 우리한테 보냈던 그 쪽지를 똑같이 다른 애한테 보내놨네. 자기네를 꼬드긴 것처럼. 아, 우리는 이제 다 빼먹었다 이거야? 더 열이 받았겠죠. 이 김군과 이군의 지인들로 사기를 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 지인으로만 몇십 명 사기치다 보니 점점 이 김군과 이군의 지인들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기칠 애들이 떨어져가. 야, 너네 이제 단물 쪽쪽 다 빼먹었다. 너네 이제 쓸모가 없어. 야, 꺼져. 그래서 이 박군이 다른 가출 청소년들로 사기치려고 찾고 있었던 거죠. 18살이. 이걸 본 김군과 이군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대박인 게 밝혀져요. 당시에 18살 동갑내기 가출 청소년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박군. 경찰 조사해보니까 18살이 아니야. 얘 뭐야? 보니까 26살인 거예요. 이 남자는요, 가출 청소년들을 좀 더 쉽게 꼬시려고 일부러 18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이 박 씨는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파렴치한 자해 공갈 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박 씨 26살인데 18살이라고 얘기하고 행세했다고 쳐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미성년자들 어떻게 이걸 그냥 믿을 수가 있나 싶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8살, 26살 얼굴 차이가 났을 텐데 실제로 이 박 씨가요 26살에 키가 167 정도였다고 하고요. 얼굴도 되게 동안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남자는 10대들이 쓰는 은어라든지 에바 콩치 참치? 에바 참치 꽁치 이런 거 다 공부했었대요. 개인적으로 다 적어놓고 외우고 말할 때 많이 쓰고 그랬다고 해요. 10대같이 보이려고. 자기 딴에 공부하고 막 애를 썼던 거죠. 그렇다 보니 미성년자 18살 애들한테 거짓말을 쳤을 때 아이들이 쉽게 넘어간 것 같다고. 당시에 이 김군, 이군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이 박군을 잡으려고 할 때 이 경찰들도 연기를 했었대요. 자기 경찰서 내에서 좀 동안인, 좀 어려 보이는 경찰분이 내가 고딩 가출 청소년인 척, 김군, 이군의 친구인 척 연기, 박군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찰 한 분이 또 연기를 합니다. 무슨 연기? 이 동안 경찰분의 보호자, 엄마 아빠 연기. 야, 네가 얘 부모인 척해? 그렇게 박군에게 접근, 연기를 시작. 박군 깜빡 속은 겁니다. 자기 늘 하던 대로 술 먹이고 경찰들은 취한 척하고 운전대 잡고 앞으로 뛰어들고 보호자한테 연락하니까 다른 노안 경찰분이 출동. 딱 사기칠 때 그 현장을 바로 기습해가지고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잡힌 거죠. 결국 18살 행세를 한 26살 박군은 공갈 협박에 미성년자 약취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군 2군도 보호감찰 1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요. 이런 사건은요, 의외로 많습니다. 옆에 가출 청소년을 모아가지고 합숙시키면서 요새 당근 거래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를 시킨 거예요.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것도 18살들.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207명한테 3,2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13살짜리 가출 청소년도 있었대요. 자기들끼리 숙소 생활을 하면서 사기 대상은 직장인이나 아기 엄마를 공략한다. 경찰에 잡히면 단독 범행임을 주장한다. 등등 행동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을 교육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다른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별의 별 사기가 다 있다 싶은 한 보험 사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8월 11일 오전 8시 35분경 일본 카고가와시에 있는 권현댐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던 한 남성이 물에 떠있는 큰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의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 뒤이어 경찰이 문제의 가방을 인양 확인하게 되는데,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그 가방 안에서 나온 건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그냥 특별할 거 없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무거운 흙주머니 2개가 달려있었습니다. 이 범인 새끼가 시신이 든 이 가방을 물에 가라앉히려고 달아놓은 거겠죠. 교활한 새끼. 하지만 옷가방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덕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딱 봐도 어려 보였어요. 한 20대 초반?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 눈에 띄는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녀의 지갑도 발견됐어요. 지갑만, 핸드폰은 없는 상태. 아마 범인이 가져간 거겠죠. 지갑이 함께 있어 비교적 쉽게 피해자의 신원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0살 오사카에 살고 있었던 코니시 유카. 그녀는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8월 9일 아침부터 오전부터 행방이 묘연한 실종 상태였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코니시 양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댐까지의 거리는요,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장 빠르게 달려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꽤 먼 거리였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리고 마약 등 약물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망 직전 무언가 약물을 먹은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이 약물을 섭취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죠. 피해자인 코니시 양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치위 생사를 목표로 오사카 전문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적으로 집에 손을 벌리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벌어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녀는요, 소위 에이스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 실제 이 많은 남자 손님들 중에 사이코도 하나 있었나봐요. 그녀를 너무 좋아해 스토커 짓을 한 경우도 있었대요. 불과 며칠 전에 자기 트위터에 수상한 남자에게 감시받고 있고, 그 남자가 막 따라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 한다는, 그래서 짜증난다는 그런 글도 2번이나 쓴 게 이제 확인됐습니다. 실종되기 직전인 8월 9일 새벽 3시경에 자기 이제 집 근처에 다 왔다는 메시지를 자기 친구한테 보낸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가 이 말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집에 다 왔네. 얼른 들어가. 그런데 딱 이때부터 친구가 보낸 메시지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없고 사라진 겁니다. 즉 이를 토대로 보아 8월 9일 새벽 3시 이후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코니시앙의 자택 아파트를 수색함과 동시에 이 아파트 CCTV 모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방은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아니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8월 9일 새벽 3시 이후에 그녀가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이때 그녀의 옷차림이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나갔다가 화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 택시 타고 어디 갔어? 이후 그녀의 모습은 아파트 CCTV가 아닌 다른 곳의 CCTV에서 또 포착이 됩니다. 8월 9일 이른 아침 오전 7시 반경에 오사카시의 한 술집 거리, 술집도 많고 모텔도 많은 한 거리를 코니시앙이 웬 남자 한 명과 걸어가다가 택시 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때 이 남자와 코니시앙 굉장히 다정해 보입니다. 이 남자가 코니시앙 허리를 막 감싸고요. 이에 코니시앙 거부 안 합니다. 같이 막 웃어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커플. 코니시앙의 모습은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간 거지? 경찰은요, 이 남자에 주목했어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남자 같거든. 100%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주위 탐문 조사 결과 이 남자 당시 20살이었던 오사카에 사는 모리 쇼마라는 남자로 확인됩니다. 와, 그런데 이 남자 개쓰레기로 살았나봐. 그를 아는 사람들 하나같이 좋은 말을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 새끼 질 엄청 안 좋은 새끼예요. 여자 엄청 밝히고 직업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랬다가 저이랬다가 요 며칠까지 길거리에 이쁜 여자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알려줄까요? 하면서 술집으로 유인, 꼬드기는 일을 했었다고. 코니시앙 역시도 이놈이 술집으로 연결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CCTV 속의 이 두 사람은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아는 지인들은요, 하나같이 절대 둘이 안 사귀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CTV에 비친 스킨십도 이 새끼의 일방적인 스킨십이었을 거라고.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 모리, 이 모리의 지인 말로는 여자 관계가 엄청 복잡한 놈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얼마나 지랄맞은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주변인들과 트러블도 엄청 많고 소위 위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리 이 새끼가. 여자들 있으면 막 머리카락 그냥 잡아 당겨버리고 막 아무 여자 가슴 막 만지려고 하고 엉덩이를 이제 스치는 것 같이 하면서 막 은근슬쩍 만지고 되게 불쾌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화를 하면 어쩜 그렇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들만 하는지. 한 번은 이 새끼가 친한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형, 나 어제 술집년 하나 꼬드겨가지고 마약 먹여가지고 화끈하게 성관계 했잖아. 아, 겁나 재밌어. 이걸 자랑이라고. 그렇다면 CCTV 속 마지막 그녀의 모습, 이 새끼와 같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추적 결과 오사카 시내에 있는 이놈의 아파트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 모리의 아파트 CCTV 다 확인해요. 봤더니 8월 9일 둘이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 후에 이상하게 이놈 혼자 나와요. 큰 가방을 들고 혼자 나와. 그러더니 한 차에 이 가방을 싣는데 이땐 또 혼자가 아닙니다. 웬 남자 한 명이 더 있어. 둘이서 낑낑대면서 차에 가방을 싣는 거예요. 확인 결과 이 차 렌터카로 확인됩니다. 이상하죠? 이 렌트카는요 9일 오전부터 빌려졌고 10일 아침에 반환됐어요. 그럼 이 가방을 같이 옮긴 이놈은 또 누구야? 확인 결과 그는 두 사람과 20살 이상 차이 나는 무려 42살이었던 무직 이나오카 카즈이코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빠인가? 아빠도 아니에요. 이놈도 모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거기다
돈에 항상 굶주려 있는 거예요. 실제 모리와 이 남자가 서로 알게 된 것도 모리 지인한테 이 이나오카가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건너 알게 된 거였대요. 경찰이 추정하기론 당시 모리가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이나오카는 있었죠. 그리고 이나오카 늘 돈에 굶주려 있었단 말이에요. 모리가 이때 이나오카 생각이 난 거지. 그러니까 돈 얼마 줄 테니 날 도와달라. 거기다 기가 막히죠. 시신이 발견된 댐이 카구가와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나오카의 고향이 카구가와시네. 여기서 자라고 커온 남잔데 카구가와시에 댐이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놈이 시신 6이 도운 거 아니냐. 그래서 시신 발견 일주일 뒤인 8월 18일 이 두 사람을 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범은 모리, 이나오카는 공범.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실제 관계가 확인되는데 우선 모리, 코니시안과 같이 자기 집에 간 거 인정해요. 그런데 경찰은 네가 집안에서 코니시안 목 졸라 죽이고 가방에 넣은 후에 이나오카와 공모 차로 이동해서 댐에 유기한 거 아니야. 지는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말로는 댐에 시신을 유기한 건 맞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뭐야, 술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시신 유기했다며. 그런데 죽인 기억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새끼 처음에 이나오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뻔히 같이 차 타고 가는 게 찍혀 있는데 모르는 사람 차에 가방 싣고 탔니 그럼? 이에 대해서 이나오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CCTV에 버젓이 같이 이동하는 게 찍혀 있는데 이거는 100% 둘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나오카가 먼저 모리와 함께 가방 운반, 렌트카까지 준비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가방 안에 시신이 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옮길 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차 렌트해가지고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줬던 것뿐. 난 시신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안 도와줬지. 이 말 진짜인 걸까요? 2019년 6월 25일 공범 이나오카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시신이 있는지 몰랐어? 판사왈, 이나오카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든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딱 봐도 이상한 포장과 남의 눈을 피해서 운반했던 것, 그리고 가방이 수상할 정도로 50kg가 넘을 정도로 무거웠다는 것,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즉 이나오카는 가방 안에 시신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나오카에게 범행에 대한 주체적인 동기가 없고 모리에게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고 응한 걸로 보인다. 살인에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말 시신만 옮긴,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인 2019년 12월 11일 주범인 모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모리는요, 일관되게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보통적인 사고였다면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겠지. 죽은 거 확인하고 바로 렌트카를 불러 시신을 유기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너 되게 폭력적인 애고 질 안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사건 후에 일 처리하는 게 전혀 망설임이 없어. 야, 너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니야? 여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니시앙의 사망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 외력에 의한 목눌림인데 대표적인 게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목졸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는 지금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목을 졸랐다면 장시간 졸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는 명확히 죽이려고 졸은 거다. 즉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자, 모리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아니, 고의적인 살인이다.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와, 대박이에요. 재판부 모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이거는 반도 아니잖아요. 징역 7년? 왜 이따구로 나온 거야? 그 이유는요, 재판부에서 이 사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본 거예요. 상해치사. 모리는 살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해 현장이 자기 집 아니었어요. 집 안에 CCTV 없었고 그 집 안에는 둘만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밀실 살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종합적인 결론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가 의도적으로 정말 그녀를 죽인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건 직전 둘이 친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CCTV까지 나온 상황. 다정하게 들어가서 바로 죽였을까? 죽일 동기가 없는데 잘 들어가서 바로 아무 이유 없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고사가 아닌 이상 뭐 이유가 있겠나. 따라서 상해치사죄 적용 7년 나온 겁니다. 이 판결에 유족도 세상도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망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예요. 사고사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사고사로?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죠. 그래서 검찰 바로 같은 해 12월 24일 항소했습니다. 와, 항소했어. 그럼 대반전이 여기서 일어났나? 아니요. 항소심 역시 모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 그대로 징역 7년 유지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사건 끝난 거예요. 무고한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기했는데 7년만 딱 살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판사 재판부 말이 맞아요. 범행 현장이 모리의 집 아니었어요. CCTV도 없었고 거의 밀실 살인같이 돼버린 건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걸까? 그럼 반대로 사고사였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것도 모리의 말뿐인 건데, 서로가 말뿐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지금 증거가 부족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대법원이든 어디서든 법원에서 빠꾸를 시킵니다. 양쪽 증거를 더 찾아와라, 재조사해라. 그런데 이 판결은 더 증거를 가지고 와라가 아닌 범인 측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그냥 제 기분 탓인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제대로 된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왜 범인의 말을 들어줘? 피해자의 말을 더 들어줘야지. 자, 지금부터는 그냥 아무 신빙성 없는 그냥 제 추정이에요. 추리. 제가 앞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모리 이 새끼가 자기 친한 남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형, 나 어제 술집년 하나 꼬드겨가지고 마약 먹여가지고 화끈하게 성관계 했잖아. 와, 겁나 재밌어. 실제 코니시앙 시신에서 약물 반응 나왔습니다. 사망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였죠. 저는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일본이잖아요. 플레이. 이미 그거 재밌다고 지 지인들한테도 자랑했던 놈이에요. 이놈이 마약하고 또 안 했을까요? 그날 둘이 좋게 방에 들어가서 또 약하고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플레이로 막 목을 조르면서 꼴딱꼴딱 넘어갈랑 말랑 괴로워하고 그걸 보면서 더 흥분하고 즐긴 거지.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뭐 지 말대로 죽일 의도는 없었겠죠.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겠지. 그런데 여튼 약하고 성관계하면서 이상한 플레이 즐기다가 죽여버린. 그러니까 신고도 못했던 거예요. 약했잖아. 실제 CCTV를 봐도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둘 전혀 사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제 말대로 추정해보면 앞뒤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어쨌든 지 손으로 죽였고요. 지 손으로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7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이따위의 판결이 내려졌기에 모리는 몇 년 뒤 다시 사회로 복귀하겠죠. 그가 출소한 후에 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나오카도 그렇고 모리도 그렇고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살인 동기는 뭐 딱히 없어요. 살인 안 했다고 하니까. 사고사로 주장했고 그렇게 판결 나서 이게 끝입니다. 징역 7년. 와우. 모리 제대로 반성은 고인에게 미안함은 느꼈을까요? 와, 다행이다. 아싸 7년 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끝까지 억울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시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이름은 옥사나 마르칼. 2012년 3월 9일 밤 옥사나는 시내에 있는 술집에 혼자 왔습니다. 이때 이 술집이요, 옥사나의 단골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과도 친했죠. 그녀는 그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언니, 나 여기 늘 먹던 맥주 하나 줘요. 테이블 하나를 잡고 혼자 앉아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는데 저녁 10시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해당 술집에 들어섭니다. 그 두 남자의 이름은 막심과 아르템. 이 둘은요, 옥사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웬걸 이 두 테이블 합석했네. 옥사나와 이 두 남자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 이때 옥사나 재밌었습니다. 남자 둘과 얘기하고 노니까 이 만남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옥사나는 곧 취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나와요. 당시 술집 직원 말에 따르면 그날 셋이 술을 마셨잖아요. 아무래도 이 남자 둘이 옥사나가 잠깐 한눈 팔 때 옥사나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직원이 직접 술을 줬어요. 준 그 술은 이렇게 빨리 취하지 않거든. 그들이 나가고 나서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이때 이들이 마신 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단골이었다 보니 어느 정도 옥사나의 주량 같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먹은 술에 비해 너무 빨리 뻗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접근한 것부터가 모두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여튼 취한 그녀를 본 이 둘은요, 옥사나에게 많이 취했다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가게를 나오는데 집에 데려다줘? 웃기고 있네. 이 둘이 옥사나를 데리고 간 곳은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다른 친구 집이었습니다. 예부행이라는 남자. 이 예부행은요, 옥사나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있었게요. 오래 전부터 옥사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다 차였대요. 여튼 예부행의 아파트에 도착한 이들은 취해 있는 옥사나를 침실로 데려갑니다. 이때 옥사나가 완전히 거의 반기절 상태였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 명한테 집단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당하다가 중간쯤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술이 깬 옥사나 얼마나 놀래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니네들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 말 듣고 더 자극을 받아버렸네. 신고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너 풀어주면 안 되겠네. 너 풀어주면 우리 다 잡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아, 너 여기서 죽고 싶은 거구나. 바로 이 세 남자는 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을 콱 조르기 시작. 그렇게 얼마나 졸랐을까. 야, 얘 죽은 것 같은데? 야, 죽었지? 봐봐. 옥사나가 사망한 걸 확인한 이 셋은요. 아, 야,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냐? 이 셋은요, 시신 버릴 곳을 찾기 위해 우선 시신을 그대로 집에 두고 지들끼리 나와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유기할 곳 찾는다고 근처를 뱅뱅 돌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야, 얘 숨 쉬고 있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와, 살아있었으면 이 셋이 자리 비웠을 때 이때 도망 나왔어야 됐는데 아마 기력이 그렇게까진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반기절 상태로 숨만 쉬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시 전선을 가져와서 다시 목을 조른 거예요. 야, 이번에는 진짜 죽은 것 같지? 이들은요, 옥사나의 시신을 이불로 칭칭 감쌉니다. 그리고 집 근처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에 쓰레기 마냥 툭 버려요.
아니 쓰레기 마냥 툭 버리고 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참 그런데 여기서 이놈들이요.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잖아요. 거기다 시신 그대로 여기다 놔버리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 잡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신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건물에 툭 던져놓고 옥사나를 감싸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불이 붙은 걸 확인한 이 3명은 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어요. 자,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옥사나가 죽은 줄 알았어요. 만약 안 죽었다 한들 불에 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죽게 돼 있죠. 불을 붙이고 이 3명이 떠난 후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3월 10일 아침 이 건물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데 건물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와, 설마 끙끙 앓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남자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타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 옥사나를. 그러니까 불 붙이고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옥사나 살아있었던 겁니다. 맨 처음 전선으로 쫄랐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숨 쉬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전선으로 쫄랐잖아요. 그때 심장이 멈췄는데 후에 다시 뛴 거예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목격자의 신고 덕에 5분도 안 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에 탄 거 아니야? 당시 그녀의 상태는요, 알몸 상태였고요. 기적적으로 정신도 멀쩡했어요. 경찰이 그녀를 딱 들어 올렸을 때 그녀는 스스로 걸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못 걸어. 발목이 타버려서 발목만 탔게요. 신체의 55% 이상이 탄 상태였대요. 상당 부분 3도에서 4도 화상. 되게 높은 거예요. 심하게 탄 겁니다. 거기다 불길 속에서 숨을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지속적인 연기 흡입으로 폐도 손상이 된 상태. 이게 사진이 있는데 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유튜브 심의상 못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믿기 힘들지 않나요?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범인들이 자리에 떴고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살았다? 정신이 멀쩡했다? 55% 이상의 화상? 이거는 전신이 화상되다 못해 시신인지 시체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타버리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 실제 옥사나를 치료했던 의사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 보통 2-3시간이면 사람이 거의 다 탄대요. 즉 2-3시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 옥사나의 콩팥이요 거의 익다시피 망가져 있었대요.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30년 이상 의사 일을 해왔는데 이런 끔찍한 장면은 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 또한 본 적이 없다고. 3월 11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옥사나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딸의 상태를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겠죠.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55% 탔고 살았다라고 하니 멀쩡하게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월 12일 이 옥사나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오른팔과 두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왼팔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다 그녀의 몸통, 허벅지, 허리는 진짜 너무 끔찍하게 다 타버려서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이런 짓을 한 새끼들 반 죽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녀는 이 새끼들의 이름, 얼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3살 예부행, 24살의 막심, 그리고 22살이었던 아르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 11일 바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빡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막심과 아르템이 풀려난 거예요. 왜? 이 둘 부모님이 빵빵하거든. 막심의 부모님, 지금은 은퇴했지만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전 국회의원이셨네. 아르템의 아버지는 미콜라이프 지방검찰청의 고위 공무원이셨네. 아이고, 이 높은 분의 자제님들을 우리가 몰라봤네. 야, 그 여자애 몸 하나 타고 한 게 대수야? 그럴 수도 있지. 빨리 풀어드려. 제가 봤을 땐 이거 풀어준 경찰도 같이 깜빵 들어가야 돼요. 이 사실이 공개된 후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뭔 개놈의 짓거리의 개소리야. 열받은 사람들이요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 이러면 무서워서 딸 낳겠냐.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수만 수천 명이었어요.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다시 잡아 쳐놓고 똑같이 화형을 시키던지 죽이라고. 그대로 풀어주면 우리가 벌할 수밖에 없다고. 점점 이게 도시에서 뿐만이 아닌 지방에서까지 들고 일어나 버리니 검찰청까지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고 하니 경찰 아니 국가 자체가 긴장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을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이런 상황에 풀어준 2명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급하게 다시 재체포해요. 실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나서 이 옥사나의 어머니가 이 옥사나의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 속의 옥사나는요 엄청 괴로워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날 이렇게 만든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죄값 꼭 치르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 또한 끝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얼마 후 반대로 이 개새끼들, 이 3사람의 취조 영상 일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예부행이 이렇게 얘기해요. 옥사나가 경찰 부르겠다고 반대로 우리 협박했을 때 그때 죽여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쫄랐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잘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주일 살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전선이었어요. 죽이고 시신 불태워 유기한 후에 셋이 그냥 담배 폈어요. 이 취조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들 사람 죽이고 하는데 전혀 죄의식, 무서움 이런 거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줘? 일부 사람들은요, 옥사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사나에게 기부금 같은 걸 많이 보냈습니다. 이뿐이게요, 옥사나가 피가 부족하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또 해줬대요. 거기다 예부행의 집 주소가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몰려가서 그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 아르템이 주장한 게 자기가 죽인 건 없다는 거예요. 막심과 예부행이 옥사나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고 그 짓 할 때 전 거실에서 그냥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함께 한 것도 아니다. 저 둘이 다 했다. 이걸 말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막지 못한 건 저 둘이 나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TV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진 데는 옥사나의 책임이 3분의 2 정도 있다고. 전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그 짓 당할 만 했네. 이 짓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옥사나 원래 좀 몸을 함부로 굴리던 애였더만. 솔직히 그날도 그래. 처음 보는 남자들과 아무 꺼리낌 없이 술 마시고 조심성이 없었던 여자 탓이지. 하지만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약까지 준비해서 피해자 모르게 먹이는 이 범죄자 새끼를 어떻게 이깁니까?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해 술 마시는 것만으로 이 짓을 당할 만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둘 다 그냥 어린 처녀 총각이었는데. 거기다 이 엄마도 좀 욕을 먹었어요. 그 이유가 이 딸과 더불어 엄마까지 사생활이 좀 안 좋았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이 엄마가 술집 여자로 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친구 남편 꼬드겨가지고 간통 저지르고 징역형까지 살다 나왔네. 그 기간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옥사나는 기숙사 학교 같은 데 가서 혼자 거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감옥에 있다 출소한 후에 이 옥사나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화해서 딸을 데리고 휴가 다녀온다고. 그래서 옥사나 우리 딸 학교 못 나간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 휴가지 딸을 데리고 몸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딸을 이용해 돈을 번 여자라고. 실제 당시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교장까지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딸 옥사나의 건강검진, 처녀라는 그 진단서 같은 걸 떼가지고 학교에 직접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안 가 딸이 또 학교를 빠지더니
그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단서도 위조한 거 아니냐, 걸리니까 딸 학교 못 가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옥사나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옥사나가 가만두지 않겠다, 죗값 치르게 하겠다 했다고. 이 영상을 엄마가 찍은 거였고 엄마가 올린 거였어요. 그랬다 보니 또다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기부금이 들어왔었다고. 이걸 노린 거 아니냐. 거기다 실제 기부금이 전부 옥사나를 위한 게 아닌 이 엄마 개인 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또한 이 개새끼들 3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은 2012년 10월 30일 예부행 종신형, 막심 징역 15년, 아르템 14년형이 이제 선고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저 좀 준비하면서 놀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15년, 14년이 나옵니까? 우크라이나가 사형 제도가 폐지됐대요. 그러니까 예부행만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앞서 막심과 아르템 집안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범죄 저지르고도 바로 풀려나기까지 했으니. 하지만 예부행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예부행만 만만하니까 종신형 내린 거 아니야. 귀한 자제분들은 14년, 15년 이따구로 준 거 아니야? 끝까지 진짜 1억이야? 아니, 다 종신형 가야지. 왜 죗값이 달라? 다 같이 했는데. 안타까운 게 이 옥사나 2주 넘게 병원 치료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사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확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엄마는 딸을 돈벌이로 쓴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저 의심이 간다는 거죠. 무고하게 또 몰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 세 놈의 개새끼들이니까. 아, 끝까지 열받죠. 형량받은 꼬라지 보세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9월 27일 자정 무렵 일본 도쿄도 기타구의 한 라면집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 가게 문을 딱 열었더니 가게 안에 피를 흘린 채 미동 없이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가게 안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이름은 당시 49살이었던 키타지마. 놀란 경찰은요, 바로 라면 가게 직원과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좀 주저주저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게 한쪽에서 등을 구부린 채 라면을 먹고 있는 덩치 큰 한 남자를. 그 남자는 도쿄에 살고 있던 당시 37살 이만희 씨. 경찰은요, 바로 라면 먹고 있는 그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저 남자 저렇게 만든 거야? 이 물음에 그의 대답? 응. 뭐야? 이런 이만희 씨의 태도에 경찰은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라면 처먹고 있을 때야? 그랬더니 이만희 씨 계속 라면을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최후의 만찬이야, 건들지 마. 아니, 한 남자는 바로 앞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또 한 남자는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 처먹고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만희 씨는 사건 당시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와 형이 운영하는 나사 제조 판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이만희 씨와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와 아침, 점심, 저녁 함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만희 씨는 받는 월급의 얼마 정도를 항상 어머니한테 드리고 있었대요. 이 부분은 자의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니의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셔도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는요, 고등학교 시절 럭비부였어요. 키 176에 몸무게는 120kg, 발 사이즈는 275. 자기 페이스북에 모이칸으로 머리를 자른 모습이나 문신한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덩치도 큰데 이렇게까지 하고 다니니 더 무서운 인상이었죠.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겉모습 인상일 뿐이었고요. 이때까지 이만희 씨는 폭력 사건을 일으키거나 누굴 괴롭히거나 한 적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서 자체를 가본 적이 없는 남자였어요. 이 이만희 씨 덩치도 있고 하다 보니 이상한 데로 빠질까봐 이 엄마가 항상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귀가 시리도록 얘기했었대요. 절대 남을 때려선 안 돼. 절대 남을 괴롭히면 안 돼. 그러나 이만희 씨는 이런 어머니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2014년 9월 26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만희 씨. 뭔가 술 한잔 하고 싶어. 그래서 홀로 한 달에 한두어 번 다니던 도쿄에 있는 필리핀 술집을 가기로 한 거예요. 평소에 이 이만희 씨 술을 막 즐겨 하진 않았었대요. 정말 한 달에 한두어 번 정도? 저녁 7시경 이만희 씨는 필리핀 술집에 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선술집에 먼저 들러 맥주와 소주를 간단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필리핀 술집에 들어섰어요. 거기서 약 3시간 동안 소주를 한 3분의 2 정도 마십니다. 선술집에서 먹고 여기서 또 먹은 거죠. 필리핀 술집에서 한 병을 다 안 마신 건 아무래도 여기서 더 마시면 취할 것 같다. 이렇게 자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힘들거든. 술집에서 나온 그는요, 집으로 향하는데 이때 시간이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어요. 뭔가 그냥 들어가기에는 좀 출출해. 그때 눈에 보인 한 가게. 저기서 간단하게 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서 바로 자자. 그 가게가 바로 오늘 사건 현장이 된 그 라면 가게였습니다. 약 30석 정도 있는 가게 내에 들어선 이만희 씨는 교자 하나와 탄산수와 과즙을 섞은 술, 추아이를 시킵니다. 여러분, 일본이 옆에처럼 1인식 좌석이 많잖아요. 화면에 바 형식의 좌석들.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자기가 자리에 앉고 덩치가 크니까 뭔가 발을 걸치고 있고 싶어.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오른쪽 의자에 다리를 걸쳐 놓은 거예요. 피해자인 키타지마가 가게로 들어선 건 이만희 씨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키타지마는요, 옆에 바 형식 자리에 이만희 씨가 여기 앉아있으면 옆 자리에 앉아요. 키타지마 앉고 바로 옆에 빈 의자 있고 그 옆에 이만희 씨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키타지마가 가방을 둬야겠는데 어디다 놓지? 이때 자기 가방을 키타지마와 이만희 씨 사이 요 빈 의자에 자기 가방을 딱 놓고 의자를 자기 쪽으로 딱 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만희 씨 발이 걸쳐져 있었잖아요. 의자가 앞으로 끌어지면서 이 이만희 씨 다리가 툭 떨어짐과 동시에 자기가 넘어질 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만희 씨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야, 너 뭐야? 큰 소리 확 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키타지마도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빈 의자에 내 가방 놓고 의자 땡겼는데 왜 저래? 당신 뭔데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맞받아 친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만희 씨는요, 와, 이놈이 나한테 시비를 거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이 생각에 감정이 격양이 돼가지고 키타지마 앞에 딱 서더니 말 없이 갑자기 키타지마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깁니다. 그와 동시에 키타지마 위에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다리 걸어 넘어뜨려버려요. 놀란 키타지마 으악! 소리 질렀죠. 그와 동시에 갑자기 이놈이 키타지마 머리와 배를 사정없이 발로 막 내리찍기 시작. 여기서 문제는 이때 이만희 씨가 신고 있던 신발이 가죽 통 부츠였다는 거예요. 그 신발로 체중이 120kg나 되는 남자가 온 힘을 다해 발로 막 내리찍었으니 키타지마 후두부를 잘못 맞은 거예요. 진짜 이놈이 키타지마를 밟을 때마다 가게 내에 툭툭 둔탁한 소리가 막 울려 퍼졌었대요. 눈깔 돌아서 수십 번 이상 머리와 배를 짓밟은 이만희 씨.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고객이 놀래서 그만하라고 그 소리에 멈춥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키타지마는 머리를 잘못 맞아 의식이 없는 상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말리고 뭐고 할 새도 없이. 그 후에 이놈은요, 카운터로 갑니다. 그리고는 놀라 경직돼 있는 여직원한테 딱 하나를 물어봐요. 경찰 불렀어요? 네. 그 후에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갑니다. 가서 아까 내가 먹고 있던 교자, 추아이 계속 이어서 마셔요.
지도 이때 아차했겠죠. 오만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뒤를 돌아 쓰러져 있는 키타지마를 봅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계속 나네. 저렇게 계속 나면 숨쉬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이씨,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건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키타지마한테 가서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또 놀란 거예요. 손대지 마요. 냅둬. 경찰과 구급차가 올 거예요. 냅둬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 다시 원래대로 키타지마 머리를 돌려놓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곤 화장실로 가요. 자기 손에 묻은 피 씻으려고. 도망 안 갑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바로 직원한테 한마디 하는데 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 된장라면이랑 볶음밥 세트 하나 주세요. 자기 먹을 거 주문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추정했을 때 손 씻는다고 화장실 갔잖아요. 이때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 경찰서 가면 구속될 텐데 이게 내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라면 가게는요, 되게 조그만 동네 가게였어요. 나이든 남자 요리사 한 명과 여자 종업원 한 명이 끝인. 몸집이 큰 이만희 씨가 방금 막 사람을 반 죽여놨어요. 버젓이 지금 우리 가게 안에 피투성이 남자까지 쓰러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된장 라면을 하나 달래. 그 공포감에 이 주문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이만희 씨가 혼자 먹으면서 뭐 좀 이따 경찰 오고 잡히고 뭐 하면 정신없이 그냥 우야무야 나 이거 먹었는데 계산 안 하고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리 또 계산까지 합니다. 선결제. 그리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가 경찰 도착. 누가 그랬냐. 그러니 모두 조용히 이만희 씨를 가리켰죠. 맛있게 최후의 만찬 라면을 먹고 있던 그를. 이만희 씨는요, 상해 혐의로 체포 경찰차에 태워질 때까지 미소 라면과 볶음밥을 먹었대요. 체포 후에 이만희 씨는 술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완전 만취 상태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만희 씨는 사건 당시의 심경을 밟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어차피 도망가봤자 경찰에 체포될 게 뻔하거든. 괜한 고생하느니 그냥 인정하고 마지막 밥이나 맛있게 먹자 라는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또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왜 범행 직전 갑자기 키타지마의 안경을 벗겼냐? 그거 제가 옛날에 안경이 깨져 다친 경험이 있어서요. 즉 당시 이만희 씨 키타지마의 실명이나 자신의 손 부상을 우려할 만큼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이만희 씨 그렇게 흥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냉정했던 겁니다. 체포 후에도 이만희 씨는 키타지마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아요. 그놈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은 건데 내가 왜 사과합니까? 실제 유치장에서 주는 밥 늘 완식 다 깨끗하게 먹었대요. 이러한 이만희 씨의 담담한 태도에 와 참 너도 너다. 경찰이 혀를 내둘렀다고.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이만희 씨가 죽어도 좋다 생각했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좀 때려 손을 보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닌 죽이려고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미수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키타지마 병원으로 옮겨지고 딱 이틀 후에 29일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은 내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키타지마의 몸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수가 아니야. 살인사건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해요. 재판장에서도 침착했대요. 그런데 이런 그의 냉정한 태도가 한번 크게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판 중에 변호인이 방청석에 어머니가 계시냐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펑펑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만희 씨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4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완전히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막 울면서 남들한텐 무섭게 보이고 철없이 보여도 나에겐 한없이 부드럽고 효심이 깊은 훌륭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때도 이만희 씨는 계속 울고 있었다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 키타지마가 가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망하고 시신을 가족이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이걸 이만희 씨의 어머니가 받아다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절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원 같은 곳에.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 라면 먹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판사는요, 저항하지 않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격렬한 폭행을 가했다. 상대방의 사소한 언행에 화가 난다고 이렇게 때려? 형량을 낮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와, 여러분,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10년도 안 나온 거예요. 솔직히 준비한 저도 그렇고요. 이 사건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참 일본 법도 싸다. 역시나 당시 일본의 여러 사람들도 말도 안 된다며 이제 말이 많았어요. 더구나 이놈은 도망가고 말고를 떠나 이제 피해자가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저 앉아 라면 먹고 있었어요. 죄 반성도 없었는데 나한테 시비를 먼저 걸었다? 아니, 솔직히 뭐 어떤 시비? 자기 의자가 아니잖아요. 가게 의자잖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더라도 뭐 말로도 할 수 있었고 여러 해결 방법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아도 됐다고. 아무래도 판사는 이만희 씨 전과 없더만. 현장에서 도주도 안 했잖아. 엄마가 막 애타게 호소도 하더만. 뭐 이런 걸 참작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주하는 놈들한테 더 죄를 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참작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휴,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가게는 또 무슨 죄예요? 사건 현장이 돼버린 라면 가게는요, 매상이 엄청 하락하고요. 사건 후에 이 여자 종업원 그만뒀대요. 그리고 약 6개월 후 가게 문 닫았다고. 되게 좀 오래된 라면 가게였다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돼 말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진 사건. 게다가 범행 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식사를 걱정하며 마지막 만찬을 즐긴 사실에 여러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별거 아닌 거에 시비가 붙어 큰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런데 에너지 안 써도 세상살이 에너지 쓸 거 천지잖아요. 이런 거에까지 에너지 써버리면 우리 못 살죠. 기분 좋게 라면 먹으러 와서 이게 뭔 일입니까? 의자 하나 때문에. 서로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이거 누굴 위한 싸움이야? 우리나라에선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